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강사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공신경망인 CNN, RN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공신경망은 CNN이라고 불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CNN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은요,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CNN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이미지도 숫자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미지도 사실은 숫자 데이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입니다. 자, 이미지는 픽셀이라고 하는 잘게 잘린 그 영역에 각각의 컬러 값을 나타내는 숫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실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이런 수치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에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는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가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처리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입력층의 데이터가 1차원 형태의 값을 받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by 28의 데이터를 1by 784라고 하는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서 값을 쭉 넣어주면은 이 입력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인공신경망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차원의 입력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형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 자,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둘 다 사과를 가리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1차원으로 쭉 펼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인공신경망은 데이터의 값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과이지만 위치가 바뀌었을 때 다른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고 이미지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이 녀석이 사과인가? 제대로 올바른 학습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신경망,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신경망은요, 다양한 입력 형태에 대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와 같이 2차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위치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경망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CNN이 되겠습니다. CNN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로 구성된 이미지 처리에 좋은 성능을 가지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망하고는 조금 생긴 게 달라요.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었다, 이런 거 말고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용어와 풀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FC라고 했던 용어가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 FC라고 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냥 히든 레이어라고 했던 그 레이어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부분은요, 저 CONV라고 쓰여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이 두 층이 되겠습니다. 이 CNN도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경망과 동일하게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 입력층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추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굉장히 많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레이어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앞단에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이 구간을 피처 익스트랙션, 무언가 특징을 추출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단에
FC라고 쓰여 있는 부분, 우리가 기존에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CNN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인데 그 인공신경망이 첫 번째로 컨볼루션과 풀링 영역은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을 추출하는 영역이고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영역은 무언가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할 때 활용하는 레이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나온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계층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인풋 이미지, 입력 데이터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좌측에 커다란 그 네모 박스가 인풋 이미지예요. 사실 이제 이미지인 거죠. 그 이미지가 커널 혹은 이제 필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쭉 이미지를 훑어가면서 이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풋 이미지와 커널이 어떤 연산을 하게 되냐면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은요. 각각의 픽셀의 값을 이제 곱하고 더하는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커널과 만나는 지점에서 곱하고 더하는 연산을 반복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구하게 되고 그 값을 이제 피처 맵에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을 반복해 가면서 전체 이미지를 쭉 훑어내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한 연산 결과를 우리는 피처 맵, 특징 맵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필터를 하나의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가 다양한 특징 맵,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컨볼루션 계층에서 피처 맵을 추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자, 인풋 데이터로 노란색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이 노란색 자동차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추출한 피처 맵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피처들이 추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피처 맵을 다시 입력으로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했더니 그 다음 피처 맵이 추출이 되었고요. 이 피처 맵을 기반으로 또 이제 세 번째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했더니 또 다른 피처들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의 피처예요. 하지만 이 피처들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요. 첫 번째 컨볼루션 연산에서는요, 굉장히 저차원, 굉장히 저수준의 그 피처들이 추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직선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이 직선의 각도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면요. 이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복잡한 형태, 바퀴의 모양이 어떻다든지, 창문의 모양이 어떻다든지 등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제 복잡한 형태의 특징을 뽑아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컨볼루션 연산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연산은 풀링 계층에서 사용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았던 컨볼루션 계층의 역할은요, 특징을 추출한다, 피처 맵을 만들어낸다 라는 역할을 했다면요, 이 풀링 계층은 요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우리가 앞서서 다양한 커널, 다양한 필터를 사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고 양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모두 다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컴퓨터의 리소스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이 풀링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처맵을 그 연산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풀링 방식이 바로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컨볼루션 연산과 동일하게 이제 커널은 아니지만 계속 데이터를 훑어가면서 그 영역의 윈도우 사이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만 뽑아내서 값을 추출하는 형태로 값을 요약하는 연산을 반복합니다. 즉, 이제 피처맵이 지금 4x4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x2 형태의 커널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21, 8, 12, 19라고 하는 그 윈도우 안에 있는 데이터의 요약값을 뽑을 때에는요. 가장 큰 값인 21이라고 하는 값이 뽑히게 되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로 옮겨서 8, 12, 9, 7을 한번 훑으면서 거기에 가장 최대값인 12를 요약값으로 추출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요약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을 풀링 레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계층,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어떤 데이터인지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CNN은요, 입력 이미지를 다양한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연산 결과를 통해서 이 입력 이미지가 홀스인지, 지브라인지, 도구인지 판별하는 분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 이미지 이후에 있는 첫 번째 그 앞단에 있는 그 연산은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해주는 연산, 피처 익스트랙션 영역이 될 거고요. 이 피처 익스트랙션 영역에서는 계속 데이터가 2차원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2차원의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연산이 수행되다가 마지막에 이 데이터가 어떠한 동물인지 판별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할 때에는 분류 연산을 할 때에는요. 그때에는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쭉 펼치는 형태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바로 CNN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CNN, 여러분들에게 CNN을 알려드렸으니 이미지를 추출하는 인공신경망 한번 설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직접 설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겠고 풀링이 요약을 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이 컨볼루션이랑 풀링을 도대체 어떻게 조합을 해서 쌓아야지 좋은 성능을 보일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공신경망을 활용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어를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기존에 연구가 된 이 인공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조금만 이제 보정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알고리즘을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유명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유명한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유명한 CNN 알고리즘 어떻게 유명해졌냐면요. 대회에서 입상한 녀석들이 유명해졌습니다. 자, 어떤 대회이냐면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원래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연구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사물 인식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에 있는 객체가 무엇인지 알아맞혀봐. 이제 사람에게 알아맞혀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컴퓨터에게 알아맞혀봐 해서 얼만큼의 성능을 보이는지 이제 매년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우승한 알고리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12년 이후로 갑자기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012년이 어떤 해냐면요. 처음으로 저 이미지넷 사물인식 대회에서 CNN이라고 하는 구조가 적용된 첫 번째 해입니다. CNN이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가 성능이 확 달라졌죠. 첫 번째로 CNN이 적용됐던 그 네트워크는요. 알렉스넷이라고 불리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다양한 구조의 CNN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신경망이요. 2014년에 나왔던 구글넷과 VGG넷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구글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한 인셉션과 익셉션이라고 하는 구조를 개발해낸 뉴럴 네트워크가 되고요. 이 VGG넷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3x3 사이즈의 필터 커널을 사용을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다층으로 쌓고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을 만들어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신경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나온 레즈넷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저 레즈넷에서 사용되어 있는 스킵 커넥션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아주 많은 레이어를 쌓으면서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성능을 보여서 지금도 이 레즈넷에서 사용된 그 스킵 커넥션 구조를 차용해서 다양한 인공신경망에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지 객체 인식, 객체 분류 문제를 풀어야 하는 태스크를 하고 계신다면요. 2014년에 나온 VGG넷이나 구글넷 혹은 2015년에 나온 레즈넷을 활용을 하셔서 조금 튜닝을 하셔서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살펴볼 인공신경망은 RNN입니다. RNN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유리하냐면요. 시계열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인공신경망입니다.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자연어 데이터, 문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문맥을 파악해야지만 새로 들어온 문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했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RNN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연어 데이터를 사람의 말을 어떤 식으로 RNN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자연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태스크는요, 번역입니다. 번역. 자연어 태스크 중에서도 문법을 분석을 한다던가 혹은 감정을 분석한다던가 이제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하는데 지금 살펴볼 태스크는 번역이에요. 입력으로 들어온 한국어를 영어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커피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자, 그것을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I, coffee, like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순이 있잖아요. 그 국가의 언어별로 어순이 있기 때문에 그 어순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순을 기억을 해서 어순을 반영을 해서 무언가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결과를 출력하고 데이터가 들어오고 결과가 출력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변환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변환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저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돌려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원래는 입력이 좌측, 출력이 우측에 그려져 있던 그래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이 입력이고요. 윗단이 출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 기억이라고 하는 특징을 주기 위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특징을 주기 위해서요. T0 시간에 들어왔던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을 처리하고 그때 학습했던 결과, 즉 웨이트 파라미터가 되겠죠? 예, 결과를 다음 시간에 T1에 학습할 때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T1에 또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TN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또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이전 시간에 학습했던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예, 지금 그린 이 그림을 조금만 더 단순화시켜서 그려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입력 데이터,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은닉층이 있어요. 그리고 출력층이 있고요. 근데 이전 시간에 T0 시간에 학습했던 그 결과를 T1 시간에 전파를 하고요. T1 시간에 학습했던 결과를 이제 T2, T3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하는 형태로 신경망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구성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가중치들이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재참조한다라고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아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반복 가중치 구조를 포함하는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계속 재참조하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 학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RNN 구조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역전파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자, 기존의 우리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입력단이 있었고, 은닉층이 있었고, 출력층이 있었습니다. 자, 출력층까지 이제 피드 포워드로 연산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 출력층에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서 백프로파게이트 하는 형태로 연산을 수행하면서 웨이트 파라미터를 찾아냈죠. 자, 그런데 이 RNN 구조는요. RNN은 단순히 위아래로,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까지 거슬러서 옮겨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즉, 오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요. 단순히 입력층에서 출력층,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서, through time, 시간을 거슬러서 역전파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vanishing gradient 문제 또 발생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였었죠. 예,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앞에 있는 레이어의 가중치가 제대로 보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RNN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 오류를 역전파해야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RNN의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구조가 LSTM과 GRU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 LSTM과 GRU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RNN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연산을 수행할 때 input, output, forget이라고 하는 게이트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GRU 같은 경우에는 reset, update라고 하는 게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연산이 될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 데이터를 모두 다 내가 기억을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은 잊어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연산했던 그 결과를 모두 다 안고 가야 하는지, 안 조금 잊어도 되는지, 그 정도의 수준을 연산하는 그러한 연산 과정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RNN을 활용해서 RNN 구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신경망을 설계를 하셔야 한다면 기본적인 바닐라 RNN 형태가 아니라 LSTM이나 GRU라고 하는 모듈을 활용을 하셔서 신경망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RNN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좋았고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인 자연어 처리에서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던 그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전히 이제 번역 태스크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입력된 데이터, 입력된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 문장을 이제 새로운 문장으로 변환을 하는 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근데 이 RNN 동작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뭔가 연산을 하고 그 다음 노드로 전달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연산된 결과값을 활용하면 이전에 들어왔던 문장에 대한 누적 정보값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변환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걸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최종 출력단에서 나온 그 값만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력에서 들어온 것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하고 그 요약한 값을 해석해서 다른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자. 이런 구조를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구조는요, 입력 언어를 처리하는 인코더 부분, 그리고 입력 부분을 인코더 부분에서 출력한 그 벡터를 가지고 해석해서 새로운 언어로 번역을 하는 디코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된 구조이죠. 그런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개선된 이후에 성능이 잘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보았더니 이제 고정된 벡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잘 해석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이 고정된 벡터가 아니라 문장을 번역할 때 디코딩 과정에서 이 참조하는 값들을 좀 동적으로 변환해서 동적으로 참조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새로운 구조가 어텐션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어텐션이라고 하는 구조도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벡터를 활용하는데 이 벡터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으로 변하는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텐션 구조를 사용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문제는 여전히 RNN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다 보니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RNN을 걷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어텐션 구조 전체적인 컨셉은 유지하되 RNN 구조를 걷어내고 그 대신 이제 시계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추가한 그런 구조가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를 조금 더 이제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으로 학습시키는 또 구조를 도입을 해서 버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망이 나오게 되고요. 저 버트라고 하는 인공신경망부터 사실 이 자연어 처리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굉장히 성능도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패러다임까지 아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냐면요. 기존에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넣어서 학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 하는 형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똑똑한 녀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을
다 학습 데이터로 넣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언어 천재 인공지능이 탄생하겠죠? 그 언어 천재 인공지능에게 자, 얘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분류해봐. 혹은 이거 언어를 번역해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언어 천재 모델을 하나 만들고 목적에 맞게끔 조금씩 새롭게 튜닝을 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PL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이 파인 튜닝을 해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 직접 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켜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파인 튜닝 기반의 전위 학습을 활용을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에 그리고 시간과 리소스를 아껴서 개발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NN과 RNN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CNN은 이미지 처리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이었고요. RNN은 자연어 데이터와 같이 시퀀셜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이었습니다.